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바리스타입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화단의 꽃들이 하나씩 해를 마감해가고 어떤 녀석들은 봄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느닷없이 싹을 틔우고 늦은 꽃을 피우고 있네요. 이럴 때 드는 생각이 계속 물을 줘야 되나? 이대로 하나씩 자연의 흐름대로 마르게 해야 하나? 제가 좀 게으른 편이에요. 네. 그래서 잠시 고민하게 되네요. 따뜻한 얼그레이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었을 송은정 작가님의 일단 멈춤의 그 시작과 끝 이야기. 오늘 책방을 닫았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방을 닫았습니다. 송은정 지음. 넘어진 듯 보여도 천천히 걸어가는 중.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여행 책방 일단 멈춤이 문을 닫았다. 나는 실패한 것일까? 시작에 관한 이야기는 늘 어렵다. 때로 어떤 결정은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따르는 대신 팡 터지는 폭죽처럼 벼랑간 일어난다. 책방을 열기로 한 결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언제 터질지 모를 폭죽에 불을 붙인 건 직장 동료 혜미 씨의 깜짝 발표였다. 가구 디자인을 전공한 그녀는 취재차 만난 또래 프리랜서 디자이너들로부터 적지 않은 자극을 받은 듯했다. 지체 없이 작업실을 구하더니 적성에 맞지 않는 에디터 짓은 관두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계획이란다. 그녀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던 나로선 그 선택이 놀랍고 대단해 보였다. 순간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어쩌면 나도? 라는 설렘은 어째서 나는? 이라는 의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언제까지 나는 대안 없는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 다른 잡지사로 이직하더라도 가혹한 근무 환경과 스트레스, 글에 대한 갈증은 계속될 게 뻔했다. 이직은 더 이상 차선이 될 수 없었다. 대학 생활의 전부였던 학부사 기자를 시작으로 방송국 막내 작가, 인터넷 서점 웹툰 관리 아르바이트, 출판 편집자, 매거진 에디터에 이르기까지 나이 20대는 글 주변을 맴도는 시간이었다. 내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생계를 유지하며 글쓰기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근사치의 직업을 찾아 헤매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있었지만 선뜻 회사를 그만둘 엄두가 나지 않았다. 최소한 10년차 에디터 정도의 이력을 갖춰야 프리랜서 작가 명함을 달 수 있지 않을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준을 스스로 세우며 결정을 유예했다. 낮은 담장 아래에서 바깥 세상을 힐끗 훔쳐보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했고 동시에 적지 않은 위안을 주었다. 하물며 회사를 나와 가게를 꾸린다는 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삶의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일이었다. 그러다 문득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만큼 나의 지난 시간을 포용할 수 있는 장소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라면 책을 만들고
글을 쓰는 작업 모두 실현 가능해 보였다. 회사라는 담장은 넘었지만 안개 낀 도로를 질주할 자신이 없는 나는 책방이라는 안전망 속에서 미래를 도모해 보기로 했다. 허무맹랑한 계획처럼 들린다 해도 어쩌겠는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얼마나 그럴싸한 계획인지 타인을 설득할 필요는 없다. 한 달 뒤 혜미 씨와 나는 같은 날 동시에 사직서를 냈다. 회사 대표와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감돌던 그날의 묘한 공기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퇴사 이후 이직이 아닌 독립을 선택한 날 두고 주변에선 한결같이 용기에 관해 이야기했다. 너의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한다는 격려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물론 그 메시지 속엔 미처 말하지 못한 우려와 안타까움도 담겨 있었을 테다. 모든 걱정거리는 용기라는 멋진 포장지로 적당히 감춰졌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항변했다. 아니, 용기라니. 그럴 리가요. 내가 발휘한 용기란 결국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폴짝 점프한 정도였다. 삶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길 기대할 때 아래에서 위로의 상승이 아니라 오른쪽 혹은 왼쪽의 어딘가여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엔 전진도 후퇴도 없다. 높고 먼 방향으로 점프하는 것만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 주지는 않을 것이다. 여행과 책은 서로 닮았다. 그 주변을 기웃거리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삶의 힌트가 적힌 조약돌을 줍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우연한 발견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상상해 본 적 없는 세계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배낭을 꾸리고 머리맡에 책 한 권을 놓아둔다. 이만하면 여행과 책의 조합이 꽤 근사하지 않은가? 이것저것 재볼 틈 없이 마음은 이미 여행 책방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올랐다. 독립 출판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책방을 열겠다는 나이브한 아이디어는 철회하기로 했다. 아무리 골똘히 고민해봐도 이 책방만의 개성과 매력이 떠오르지 않아서다. 그러다 여행을 주제로 한 출판물을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아직 한국에는 여행 전문 서점이 없는 터라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프로페셔널한 여행가는 아니지만 세상의 수만 가지 주제 중 가장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분야가 내겐 여행이었다. 불과 1년 전 체코 프라하에서 상주하는 가이드 면접을 봤을 정도니까. 책방의 밑바탕에 그려지고 나니 이번엔 이름이 발목을 잡았다. 단계마다 고민의 연속이다.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적어둔 이름은 며칠 새 노트 한 면을 빼곡히 채웠다. 온갖 명사와 외래어, 합성어가 쏟아졌지만 그중 무엇도 나를 사로잡지 못했다. 어딘가 어설프거나 내 것 같지 않은 이름이다. 일담한 시집과 좋아하는 산문집을 들춰봐도 마음이 헛돌기만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배경음악처럼 틀어둔 라디오에서 문장 하나가 내게로 와르르 달려들었다. 전체 맥락은 알지 못한 채 일단은 멈추시고 하고 말하던 DJ의 자상한 목소리만이 귓가에 남았다. 밑줄 그은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듯 서둘러 메모지에 갈겨 썼다. 적고 보니 꼭 나에게 하는 말 같았다. 지금까지의 나는 어디에 쉼표를 찍어야 할지 몰라
숨이 찰 때까지 무작정 달리는 사람이었다. 후보 4개를 추려 지인들에게 투표 메시지를 보냈다. 마음속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지만 다른 이들의 의견도 궁금했다. 규모는 작지만 번듯한 사업인 만큼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From to 트러블러 Just say hello. 일단 멈춤. 투표 결과는 기대를 크게 벗어났다. 내 맘이 꼭 내 맘 같진 않다는 것을 절감한 순간이었다. 지인들은 프롬 투에 호감을 보였다. 여행 콘셉트와 가장 잘 어울리고 친숙한 네이밍이라는 이유였다. 일단 멈춤을 만나기 전까진 나 역시 그 이름을 1순위로 여겨왔다. 쭈뼛대던 나는 결국 일단 멈춤을 향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의견을 되물었다.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차라리 묻지 않는 편이 나을 뻔했다. 고민 끝에 내 직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책방의 지향점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해줄 이름은 없을 것 같았다. 다소 낯선 이름이지만 그 어색함도 장점이라 우기기로 했다. 하루 한 번씩 매일매일 부르다 보면 오래된 친구처럼 살가워질 날이 오지 않을까? 일단 멈춤은 여행을 주제로 한 종이 매체를 소개 판매하는 소규모 서점입니다. 여행 그리고 책이 품은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 일상의 폭이 한 뼘씩 넓고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음에 드는 공간을 발견한다는 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었다.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이가 흔치 않거니와 그렇다 한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그인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내 경우엔 조건에 근접한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서울에서 보증금 500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시설이 몹시 형편없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임의로 정해놓은 월세 상한선 50만 원 역시 시세를 모르는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책방 수입이 충분치 않더라도 어떻게든 충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내겐 50만 원이었다. 오전 알바를 뛴 뒤 책방으로 출근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얼마짜리를 찾느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나는 매번 움츠러들었다. 빚을 진 것도 아닌데 드릴 수 있는 돈이 고작 이것뿐이라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었다. 마감에 시달리며 악착같이 모은 500만 원은 코 묻은 돈 취급을 받았다. 물건이 나오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던 수십 명의 공인중개사 중 단 한 명만이 회신을 주었다. 회사를 관둔 지 벌써 반년이 지났건만 오픈 준비는 조금도 진전이 없었다. 당당하게 사표를 들이밀던 호기로움이 철딱선이 없는 치기로 둔갑하는 건 한순간이었다. 큰 기대 없이 찾아간 염리동 소금길은 이화마을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음산한 골목길을 벽화로 화사하게 꾸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한편 다른 한쪽은 재개발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나름 신경 써서 칠했을 골목 벽화는 안 하는 이만 못해 보였다. 촌스럽고 요란한 벽화만 제외하면 동네 분위기는 정다웠다. 새 것보다는 오래된 것이 더 많이 남아있는 동네였다. 트렌디한 카페와 상점 대신
주민들이 애용하는 마트와 세탁소, 수선집, 목욕탕이 길을 차지하고 있다. 가쁜 숨을 삼키며 계단 끝까지 오르자 신촌 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였다. 낙산공원처럼 낭만적인 전망은 아니었다. 엉킨 전깃줄이 하늘을 가렸고 골목마다 낡은 집들이 퇴적층처럼 쌓여 있었다. 이곳이 내가 알고 있던 서울이 맞나 싶었다. 순간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나는 아 하고 탄식을 뱉었다. 바로 이 사람이구나. 동행한 공인중개사가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열어젖히자 나는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음을 직감했다. 텅 빈 공간은 늦가을의 붉은 노을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다각형에 가까운 독특한 바닥과 벽 두 면을 감싼 통창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다세대 주택뿐인 동네라 한적하면서도 이대역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역세권이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지금 놓치면 영영 만나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함이 뒤섞인 두근거림이었다. 애써 태어난 척 보증금과 월세를 물어보았다. 1040입니다. 가능도 불가능도 아닌 애매한 금액이었다. 그런데 허리춤에 손을 얹으며 공인중개사가 입을 열었다. 어쩌면 보증금을 절반으로 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그날 밤 퇴근하는 제이를 염리동으로 불러들였다. 내 직감이 옳은지 확인받기 위해서였지만 나도 모르게 이 공간의 좋은 점을 앞장서서 읊어댔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주인 할아버지는 보증금을 절반으로 흔쾌히 내려주었다.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뜨악함과 마침내 공간을 마련했다는 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두 개의 마음이 앞다투는 바람에 지금 이 감정이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일 눈을 뜨고 난 뒤에야 상황이 파악될 것 같다. 만화방 말고 서점. 여긴 뭐가 생기나? 서점요. 책 팔 거예요. 천장을 칠하느라 사다리에 올라타 있던 나는 고개를 뒤로 돌리며 아주머니에게 답했다. 아, 만화방? 셀프 인테리어를 한답시고 젊은 아가씨가 매일 혼자 부산을 떨고 있어서인지 대부분은 지나치지 못하고 말을 걸기 일쑤다. 책을 팔 것이라는 대답은 동네 어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농담처럼 전해진 듯했다. 그들에게 서점이라는 단어는 만화책 대여점으로 해석됐고 그때마다 나는 서점이라 재차 말했다. 그러고 나면 요즘 누가 이런 곳에서 책을 사서 보냐는 핀잔이 어김없이 돌아온다. 그러게요. 나는 속 없는 사람처럼 웃고 만다. 2014년 11월 29일 마지막 주 토요일. 여행 책방 1단 멈춤이 문을 열었다. 특별한 오픈 파티나 이벤트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다만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을 뿐이다. 책방에 인격이 있었다면 이 무심한 시작이 서운했을지도 모른다. 으스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제이와 함께 첫 출근에 나섰다. 창너머로 오토바이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매일 만나는 우체국 택배 아저씨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더니 웬 중국집 배달원이 책방 앞에 주차 중이다.
불법 주차 문제로 소가리를 하던 터라 절로 미간이 찌푸려졌다.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 밖을 나서려는데 그가 먼저 책방으로 성큼 들어섰다. 내가 멈칫한 사이 배달원은 얼굴을 반쯤 가린 마스크를 벗으며 입을 열었다. 읽을 만한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여기 서점 맞죠? 맞긴 한데.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나는 이곳이 서점은 맞지만 여행서만 판매하는 곳이라 설명했다. 그는 별다른 대꾸 없이 자리에 선 채 고개를 좌우로 옮기며 서가를 훑더니 어서 책을 추천해달라며 나를 재촉했다. 배달한 그릇을 찾으러 온 길에 잠시 들른 것이라 어서 돌아가야 한단다. 평소라면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갔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책은 어때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개나리색 표지의 책을 그가 집어들었다.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였다. 어린 왕자를 쓴 작가의 책이에요. 사막에 추락한 작가의 실화가 담긴 산문집인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책을 사겠다며 곧장 계산을 부탁했다. 바람처럼 등장해 바람처럼 사라진 그를 뒤로 한 채 나는 혼자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뒤늦은 부끄러움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뻗쳤다. 그가 책방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순간부터 안으로 들어와 말을 붙이기 전까지 나는 중국집 배달원이 책을 살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계하는 마음이 더 컸다. 2주 뒤 배달원을 책방에서 제외했다. 염리동의 그릇을 회수하러 온 그는 지난번처럼 서둘러 책 추천을 요청했다. 이번엔 당황한 기색 없이 독립출판물부터 일반 단행본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을 펼쳐 보였다. 그는 흑백과 컬러로 각각 촬영된 홀리데이, 홀리나잇 여행 사진집 시리즈에 관심을 보이며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2권을 모두 구매했다. 또 와줘서 고맙단 말은 미처 하지 못했다. 이럴 땐 내가 좀 더 뻔뻔한 성격의 사람이면 좋을 텐데. 이곳엔 특별한 볼거리 대신 30년 넘은 동네 문방구와 낡은 이발소, 닭을 키우는 수선집, 주민들이 애용하는 슈퍼마켓과 세탁소, 통닭집이 있다. 어디에나 있지만 동시에 어디서도 보기 힘든 정겨운 서울 풍경이다. 지도에는 봄마다 같은 지붕 아래 둥지를 트는 재배의 집도 표시해 두었다. 매일 이 길을 오가는 동네 주민 휘재 씨만이 알려줄 수 있는 정보다. 골목을 헤매다 보면 그릇과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분홍색 담벼락과도 마주친다. 쓰지 않는 물건을 담 아래에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곳이다. 누군가 도맡아 관리하는 건 아니라서 물건들은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긴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쓸만한 것들이 제법 많다. 이미 몇 차례 인스타그램에 소개했더니 분홍색 담벼락을 찾기 위해 책방에 오는 손님도 꽤 늘었다. 봄에 시작한 지도 작업은 겨울이 오기 직전에야 마무리됐다. 2,000장의 소금 언덕 지도가 담긴 택배 박스가 도착한 오후, 염리동에 진 마음의 빚을 얼마간 청산한 것 같아 홀가분했다. 동네 책방으로서의 역할과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동안은 할 말이 있겠구나 싶었다. 염리동을 향한 애정과 별개로 나는 일단 멈춤을 동네 책방이라 여기지 않았다. 동네 책방의 의미가
단순히 지리적 특성만을 반영한 것이라면 수긍하지 못할 것도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에서 바라본 혹은 원하는 동네 책방이란 마을의 문화적 구심점이자 주민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알게 됐다. 바깥의 요구는 버거웠다. 일단 멈춤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기 전에 책방의 기반을 다지는 게 당장의 과제였다. 사회적 관심과 경제적 지원 없이 책방 홀로 지역사회를 위해 힘쓸 수만도 없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일단 멈춤을 찾는 손님의 절대 다수는 외부인이다. 방문하는 주민이 차츰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곳이 개인 작업실인 줄 알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나 또한 위층에 사는 이웃의 얼굴을 여태껏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일단 멈춤과 옆리동 사이에는 적응기가 필요했다. 서로를 지켜보고 받아들이는 시간 없이 관계는 맺어지지 않는다. 소금 언덕 지도를 만드는 과정 또한 그 시간의 일부였다. 아직은 옆리동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순 없지만 어느 언덕에 올라야 일몰을 잘 볼 수 있는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게 됐다. 이 구역을 담당하는 우체부 아저씨와도 길에서 만나면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다. 그렇게 하나씩 연결고리를 늘리다 보면 동네 책방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더라도 자연히 그러한 장소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난할지 혹은 기대보다 빨리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느긋이 기다리고 싶다. 소금 언덕 지도가 완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문구의 폐업 소식을 들었다. 35년 만의 일이다. 점포 정리세일 종이가 붙은 문방구 앞엔 미처 팔지 못한 재고가 길가에 널려 있었다. 뭐라도 사고 싶은 마음에 필요한 물건이 없는지 살펴보다 클립을 발견했다. 얼마냐고 여쭈니 600원인데 반값만 받겠다고 하신다. 차마 300원만 드리고 돌아올 순 없어 챙겨온 동전 중 6개를 골라 값을 치렀다. 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는 자나깨나 기획 생각만 해야 한다는 충고를 서슴지 않는 워커홀릭이었다. 툭하면 업무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진동 소리에 깨 시간을 확인해 보면 캄캄한 새벽인 경우가 허다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다. 참다 못한 나는 결국 회의 자리에서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다. 자신이 있기 전에 보내는 것뿐이니까 괴념치 말라던 그는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조차 상대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안긴다는 사실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그날 이후로 바뀐 것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자나깨나 일 생각만 하는 대표와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제이는 내가 SNS 중독자가 됐다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가끔은 짜증을 냈다. 간만에 외식 자리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나란히 침대에 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동안에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SNS와 블로그를 확인했다. 특히 워크숍 신청과 도서 주문처럼 수익과 직결되는 댓글은 좀처럼 외면하지 못했다. 새벽 1시든 3시든 상관없이 답변을 남겼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는 책방의 유일한 홍보 수단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소리내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작은 책방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통로. 팔로워가 늘고 좋아요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손님이 당장 느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건 저들의 마음속에
일단 멈춤이라는 이름이 우연이라도 스쳤다는 사실이었다. 언젠가 한 번쯤 이 대역을 지나갈 때 참, 여기 무슨 책방이 있던데 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절반은 성공이다. 그런 기대로 인해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책방 업무를 처리했다. 자연스럽게 일과 생활의 경계가 흐려졌다. 책방을 시작한 이후 나와 제이 앞에는 저녁 없는 삶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였다. 우리는 늦은 밤에야 저녁 식사라는 것을 간신히 함께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대신 간단하게나마 요리를 했다. 생활감을 잃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이었으나 매번 후회했다.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면 온몸에 진이 빠졌다. 겨우 저녁 한 끼 먹었을 뿐인데 자정이 코앞이다. 아침잠이 많아진 탓에 눈을 뜨자마자 책방으로 뛰어가는 하루가 매일 반복됐다. 회사를 나왔다고 해서 자유분방한 삶이 내 품에 와라감기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느 직장인들이 겪는 고충과 불만은 책방 주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일단 멈춤의 안녕을 위해 저녁을 담보로 시간을 빌려 쓰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저녁에 진행되는 워크숍이 책방의 주된 수입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주일에 2번이었던 수업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됐다. 자연히 퇴근 시간도 늦춰졌다. 밤 8시면 문을 닫는 평소와 달리 워크숍이 있는 날은 2~3시간 더 자리를 지켜야 했다. 사람들이 떠난 옆리동 골목은 쥐지근도 조용했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불을 밝힌 책방에 덩그러니 앉아있노라면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보람 대신 쓸쓸함이 앞섰다. 밝은 대낮에는 느끼지 못한 일상의 무게에 덜컥 겁이 났다. 문제는 명백했지만 달리 수가 보이지 않았다. 워크숍 수강료로 벌어들이는 고정 수익을 생각하면 추가 근무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돈에 무지했다. 돈의 속성을 모른다. 순진한 얼굴로 나의 유일한 자산인 시간을 돈과 맞바꿨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두고 개인 생활을 챙기라는 주변의 조언은 속모르는 소리였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했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회사를 탈출한 뒤 세상의 법칙에 등 돌리며 살 것 같은 내 인생이야말로 돈 앞에서 자주 휘청거렸다. 괜찮겠어요? 일요일에 사람이 꽤 많은데. 하루뿐인 휴무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길 예정이라는 내 말에 퇴근길 책 한 잔에 종현 씨가 한마디 거들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주말이 성수기인 자영업자와 주말엔 쉬는 직장인의 연애는 자주 삐걱댔다. 1박 2일 여행은커녕 제가 책방으로 나와 일을 돕는 지경에 이르렀다. 혼자서만 쉬는 게 신경 쓰인 모양인지 책상도 없이 한쪽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있는다. 때로는 꽃시장에 들러 공간을 장식할 생활을 한아름 안고 돌아오거나 내가 외출한 사이 홀로 책방을 지키며 손님을 맞았다. 졸지에 무급으로 일하는 매니저 신세가 됐다. 휴무일을 정할 당시에는 데이트를 할 수 없는 사소한 변화가 내게 끼치는 영향을 미처 알지 못했다. 대수롭지 않은 듯 제이와의 평범한 시간을 생략했다. 하지만 뒤늦게 깨달았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한 이벤트나 에피소드가 아닌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걷고 밥을 먹는 일상을 통해 견고해져 왔음을, 통장 잔고를 걱정하며 저녁을 헌납하는 미련한 나이지만 더 이상 일요일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다. 세상을 향한 나의 소심한 저항, 매출 대신 데이트를 선택하기로 했다. 공간은 나와 함께 호흡하고 움직였다. 내가 풀이 죽어 있으면 책방의 공기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굼뜨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책방도 멈춰서 있다. 두 번째 봄을 맞은 나는 일단 멈춤을 건강하게 꾸려가기엔 몸과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다. 자주 불행한 얼굴을 지었고 사람들은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나는 시간의 물리적인 힘을 믿는 편이다. 하지만 시기상조인 것일까? 책방을 둘러싼 모든 일에는 여전히 서툴렀다. 점심으로 사온 만두를 퇴근 때가 돼서야 먹는 책방의 예측 불가한 상황이, 이제 막 말문을 튼 낯선 이와 1시간씩 대화를 주고받는 분위기가 좀처럼 적응되지 않았다. 벌컥 열리는 문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도 빈번해졌다. 심지어 돈 버는 재주마저 여태 늘지 않았다. 재주는 둘째치고 돈 앞에선 쫄보가 된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사람들의 말에 대출을 고려한 적도 있다. 목수에게 책장을 의뢰하고 해외 서적을 늘리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줘볼까 고민했지만 결론은 빚을 지는 상상만으로도 겁이 났다. 자영업자로서 낙제점에 가까운 내가 용케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고 세상 잃은 얼굴을 한 채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미래야 어찌 되든 아쉬움이 남는 건 싫다. 무심히 흘려보냈던 순간의 감정들을 빈종이에 적어보았다. 책방에 무엇이 나를 즐겁게 했고 또 괴롭혔는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페이지를 채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종이 앞뒤가 새까매졌다. 새 종이를 꺼내 반복했다. 어쩐지 쓰면 쓸수록 개운하기보다 구차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나의 성실과 노력을 증언해줄 유일한 목격자이자 대변인이 되어 남들 보기에 번듯한 폐업 사유를 나열하고 있었다. 능력 있는 책방 운영자로 성장하지 못한 자신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 내 안의 인정욕구와 자존심이 서로를 밀치며 투닥거렸다. 나는 실패한 것일까?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지 않겠다는 처음의 다짐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졌다. 책방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망해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 덕분이었다. 혹여 망하더라도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일을 벌였다. 물론 모아둔 돈을 죄다 탕진하긴 했지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액수였다. 나는 책방을 죽기 살기로 하고 싶지 않았다. 곱씹을수록 이보다 더 위협적인 다짐도 없다. 설령 그것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지언정 그 말에 서려 있는 과도한 결기가 겁났다. 그 단호한 의지가 언젠가 나와 내 주변을 덮쳐 삼킬 것만 같다. 특별한 소명을 품은 채 첫 발을 뗐다면 일단 멈춤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많은 자금을 모으고 더 풍부한 경력을 쌓은 이후로 계획을 미루고
또 미뤘을 테다. 당장의 욕구를 언젠가로 유예하는 대신 나는 오픈 직후 2년까지를 탐색 기간으로 정했다. 책방 운영과 글 작업의 병행 가능성을 실험하는 셈이다. 단기적인 목표 아래 움직이는 삶은 유연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무엇이든 주저없이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그런 뒤에도 내게서 비전과 재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땐 과감히 일단 멈춤을 접기로 했다. 나만 생각하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언제나 그 기준을 떠올렸다. 결정을 통해 얻는 위로와 이득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닥뜨린 한계를 직시하려는 노력이기도 했다. 사과할 일이 있다면 고개를 숙이고 고마웠던 일엔 미소를 보내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나는 지난 시간을 성급히 봉합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일단 멈춤을 실패의 경험으로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나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나는 썩 근사한 책방 운영자가 아니었다. 그 이유 하나면 충분했다. 펜을 내려놓았다. 좋아하는 일은 역시 취미로 남겨둬야겠지. 나의 최종 결정에 연민 어린 눈빛이 쏟아졌다. 좋아하는 일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아무리 좋아하던 취미도 정작 일이 되면 지긋지긋해진다더라. 세상 모두가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순 없다. 지금의 내 처지가 그들이 오랜 시간 품어온 의심에 확신을 심어준 듯했다. 나는 그 시선을 못마땅히 여기거나 일일이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그러지 못한 이들보다 특별히 더 행복할 거라 주장하고 싶은 마음 또한 없다. 밥벌이에 관한 문제 앞에서만큼은 늘 공평했다. 회사원일 때도 책방 운영자일 때도 글을 쓸 때도 나는 고루 기쁘고 불행했다. 언제나 그랬다. 다만 일단 멈춤에서 머무는 동안 나는 더 많은 책이 읽고 싶어졌고 더 좋은 글을 쓰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큰 좋아하는 마음을 낳았다. 훌륭한 책방 운영자는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책을 둘러싼 일을 사랑하게 됐다. 책방을 닫겠다는 결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닿아 있었다.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여행 책방 일단 멈춤이 문을 닫았다. 안녕을 고하는 자리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오후 1시 출근해 미처 다 치우지 못한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했다. 화분 몇 개는 이웃 가게인 식물성에 맡겨두었다. 책방에 인격이 있었다면 이 무심한 끝이 속상했을지도 모른다. 얼떨떨한 얼굴로 제이와 기념사진을 찍은 뒤 친구 신혜와 함께 김치 삼겹살 식당으로 회식을 하러 나섰다. 그날 밤 배가 몹시 아팠다. 오늘 책방을 닫았습니다를 읽으면서 다른 분야지만 비슷한 환경 속에서 책방을 열고 닫을 때까지 그 마음이 저와 많이 닮은 듯해서요. 애정을 갖고 읽었던 것 같아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새롭게 도전할 때, 그리고 행복한 꿈을 꾸며 정진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많이들 비슷한가 봅니다.
어디까지가 성공인지 알 순 없지만요. 실직이나 폐업, 재수나 삼수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책 표지에 적힌 넘어진 듯 보여도 천천히 걸어가는 중이라는 한 줄 글이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삶에 큰 용기를 주네요. 기어가다가 걷고, 뛰고, 때론 넘어지고, 그러다 잠시 한숨 낮잠을 잘 수도 있을 거예요.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고 찌뿌둥한 몸을 깨워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가 꿈꾸는 그곳에 다 있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은정 작가님이 쓰신 마지막 문구 읽어드릴게요. 그저 기죽지 않고 살고 싶다는 이야기였는데 이 한마디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기 위해 나는 오늘도 오답 앞을 서성거린다.